일단 지금 중간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받고 있는 날짜는 내년 4월 16일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날 양측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일정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법원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월 16일의 합의 또는 합의 불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합의가 불발돼서 자연스럽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4월 23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 판결을 갖게 되는데 통상 미국에서 배심원들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EC의 미친 행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의 주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망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합의도 안 하고 1심에서도 SEC가 패소를 하고 결국 SEC가 최종 1심 판결을 놓고 항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건 SEC가 패소할 경우에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문제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2심부터가 법률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진행되는 반면 미국은 2심과 3심 모두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 결과가 엄청 중요한데 암호화폐 관련 기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수준의 판결이 1심 최종 판결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1차 시장 판매 XRP는 증권이지만 2차 시장 판매 XRP는 비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법률심 과정에서 SEC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리플 소송은 이제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심 판결이 약식재판 판결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특히 이 시기가 내년 미국 대선 직전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선수들이 얼마나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SEC의 항소 방침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쭈꾸미는 집에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지난 6월에 꽤나 그럴듯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양반은 3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3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사실 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했던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다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또 하나의 조기 IPO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XRP 가격이 낮을 때 IPO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RP 가격이 더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멘트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면 이건 당연히 된장입니다. 지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는 XRP를 개당 0.5달러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이것만 해도 그 규모가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서는 XRP가 1달러, 10달러 이런 숫자를 보이면서 가격 폭등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직후에 IPO 가능성, 이런 얘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리플랩스가 그려가고 있는 디파이 혁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자리하게 될 것인가? 이게 참 사람 가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형 레거시 금융기업들과의 관련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참 반가운 지점입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과의 협업 상황이 굉장한 의미 포인트인데, 리플이 만약 G7 국가들 수준의 선진국 중앙은행의 채택을 받게 된다면 기존의 CBDC 파트너십과는 꽤나 차별화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이슈가 있는데, 국제결제은행 BIS가 CBDC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마리아나입니다. 여기에는 BIS 혁신센터, 싱가포르 통화청, 프랑스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외환결제 효율성, 보안, 투명성을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국 중앙은행 CBDC를 통해서 국경 간 송금 혁신을 일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 마리아나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가 도매형 CBDC 국가 간 거래 테스트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디파이 기술을 활용해서 모의 금융기관 사이에서 가상의 유로,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 결제 테스트가 잘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프랑스와 리플의 관련성입니다.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2021년 3월 CPA 오스트레일리아가 발표한 CBDC 비교 분석 보고서 내용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플과 XRP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리플은 이더리움 대체 플랫폼으로서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중앙화 수준이 높아 CBDC 모델로 다수 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이 리포트 내용과 최근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마리아나의 상황을 함께 놓고 바라보면, 어쩌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CBDC를 위해서 리플을 채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적인 논리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소규모 사이즈 국가들과 CBDC 파트너십을 맺은 것과는 다소 차원이 다른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분석가 빌브 우가 제시한 XRP 가격 분석은 꽤나 사람 설레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활용된 통계 측정 값은 G스코어인데, 최근 이 지표를 보면 역사적 패턴의 반복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복잡한 내용들 빼고 결론만 정리를 하자라면, 패턴의 반복성을 통해서 XRP는 3.15달러를 돌파한 뒤에 6.1476달러, 이후에 24.7229달러, 그리고 나서 39.8903달러로 폭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0.5달러 수준에서 무려 7,918% 급등을 해야 가능한 그런 액수입니다.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고 프랑스 정도의 선진국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면 7,900% 수준은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세가 확연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분석은 조금 더 전폭적입니다. 차트는 뉴스보다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준다. XRP는 3달러 위 올타임 하이 존에서 그리 길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0.2달러에서 0.5달러까지가 축적 구간, 이후에 3.5달러 부근이 올타임 하이 구간, 그리고 나서 메인 타겟 구간으로 205달러 부근을 표시해놨습니다. 뭔가 꼭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역시나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 종목들이 특히 눈에 띄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폴카닷 등을 비롯해서 여러 민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코인 시장 최대 관심 종목이었던 페페코인을 비롯해서 플로키, 도치킬러 등 진짜 완전 순도 100% 민코인으로도 혼다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들에게 있어서는 페이먼트의 확장성도 의미가 있고, 완전 이런 100% 민코인들이 이렇게 하나둘 페이먼트 기능을 유틸리티적인 특성으로 갖게 되는 상황도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FCF페이는 최근에는 텍사스 기반의 에너지 기업 캐리엇 에너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법정화폐 대신 시바이누 등 암호화폐로 태양광 패널 요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FCF페이를 글로벌하게 관심받게 만든 이슈는 단연 HSBC였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HSBC가 FCF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해 모기지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SBC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또 중국 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곳입니다. 홍콩 통화청은 지금 홍콩 디지털 달러 CBDC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CBDC를 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NFT화 시켜서 토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NFT와 관련된 부분을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결제를 CBDC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 대출금도 CBDC로 주고받게 만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수준의 혁신 구현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 결제를 기존 코인으로 가능하게끔 구현한 상황, 이건 홍콩 통화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적 혁신과 어느 단계에서는 교집합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HSBC는 기존에도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곳인데 이 문서는 HSBC가 발행했던 거고 제목은 자본시장에서의 분산 원장 기술, 부제목은 증권 서비스의 미래 트렌드, 게임 체인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 이걸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XRP입니다.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XRP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한다. HSBC의 외환 거래 툴은 첫해 6년 동안 2,500억 달러 규모의 300만 건 이상 기업 간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HSBC도 외환 거래 툴의 일부로서 리플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은행이 홍콩 달러 발권을 하는 곳이고 홍콩 CBDC를 준비하고 있는 홍콩 통화청은 리플과 파트너, 아무튼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를 통한 금융혁신은 꽤나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리플렉스 그로스의 부사장이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에이펙스 데브 서밋에서 밝힌 내용인데 현재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XRP 레저에서는 26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효율적인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에서의 거래 건수는 3월 19일 연간 최고치 235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 8월 대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는 100만 건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1일 평균 거래 건수는 40만 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XRP의 거래가 150%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나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 유틸리티 활용은 XRP나 이더리움 이렇게 나와바리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플랫폼 샌더비치의 빠른 속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려면 보통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XRP 레저 기반의 샌더비치를 사용하면 3초에서 5초가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의 한계가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박살나고 있다라는 점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공개가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무려 8,200만 개 원장을 마감했고 XRP 레저 위에서 NFT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XRP 레저에서 190만 개 넘는 NFT가 발행됐고 현재 3만 개 계정이 160만 개 NF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20만 개 이상 NFT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단계 거래를 통해서 1280만 달러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NFT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맞먹는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게 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꽤나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나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XRP 레저의 NFT 프로토콜 XLS20입니다. 이건 XRP 레저의 NFT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NFT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다른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경 간 송금 혁신의 주역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나 소송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을 고려하면 XRP 시세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가 재미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XRP 58배 랠리는 망상에 해당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양반은 몇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하자라면 지난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58배 성장을 달성했다. 리플은 58배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법적으로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누가 망상을 품고 있는지는 논쟁할 이유가 없다. 정말 흥미로운 시기인데 바랄라 영역에서는 오직 믿는 자들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아스가르드의 왕인 오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 사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천상의 궁전이자 또 명예의 전당인 바랄라 궁전의 이름을 따와서 XRP가 $50에서 $120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랄라 영역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동안 XRP가 $3.7에 도달하면 이제 바랄라 영역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소 멀게 느껴지는 가격 수준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바랄라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의 거대한 혁신을 일국에 만들 요인은 리플의 자체적인 혁신 확장과 소송 종료, 이 두 가지가 지금 단계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플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연일 경사스러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기각됐고, 주니퍼 리서치 어워드에서 영예의 상관왕을 차지했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정식 라이선스까지 받아내며 하루 이틀 사이에 뭔 놈의 경사가 이렇게 엄청 계속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 어워드에서 리플이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영국의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이 수상하는 페이 360 어워드에서 위너로 리플이 선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 측은 리플은 금융 서비스에서 디지털 통화와 자산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라고 밝히면서 리플의 혁신 성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경사가 추가됐는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올해 핀테크 기업 100곳의 국제 결제 기업으로서 리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서 100곳 안에 이름을 올려버린 겁니다. CB인사이트는 리플랩스가 국제 결제 부문에서 갖춘 기술력과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감안해서 리플을 100대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지난 9월에는 포춘지 선정 올해 최고 기술 기업 1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리플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CB인사이트 선정 핀테크 100대 기업에는 암호화폐 기업으로 비트고와 레저, 또 컨센시스, TRM 이렇게 리플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꽤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모델로 리플랩스를 콕 찍어서 리포트를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리면서 어쩌면 IPO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기대감의 관점에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파급 효과, 리플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와 분석, 저자는 데이비드 요피와 앤디 우. 특히 이번 리플 사례 연구 리포트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데이비드 요피 교수 때문인데, 이 양반은 1981년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제 경영학을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디지털 경쟁, 혁신 전략 이런 분야에 대한 글도 많이 써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사례로 리플랩스의 디파이 혁신을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성공 혁신 사례로 연구하는 곳이 리플랩스라는 점은 XRP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부분이고, 추후 IPO 이슈가 더 구체적으로 공론화될 때 의미 있는 마케팅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